언니,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이 한마디를 듣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벌써 7번째였거든요. 52세, 결혼 28년 차 박미숙. 저는 새벽 5시부터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시누이에게 빌려줬습니다. 한 번도 제때 돌려받은 적 없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제 통장 잔액을 확인한 순간 저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따봉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따를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28년 결혼 생활 동안 몸에 밴 습관이에요.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시계를 보니 정확히 4시 58분이었습니다.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 준수가 깰까봐 최대한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발소리도 최대한 죽이면서 방문을 열었어요. 거실로 나오니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이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 약을 챙기는 것이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하나하나 요일별 약통에 담았습니다. 78세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아침마다 꼭 챙겨드려야 해요. 약통을 챙기면서 물컵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드시기 편하시거든요. 부엌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봤어요. 아직 캄캄한 새벽이었지만 곧 해가 뜰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커피포트에 물을 끓이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시장 반찬 가게는 오전 7시까지 출근해야 하고 저녁에는 손주 학원 데려다 주기로 약속했고 그 사이에 시어머니 병원 예약도 확인해야 하고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누이 영이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언니, 지금 통화 가능해? 새벽 5시 20분에 오는 문자치고는 심상치 않았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2번의 신호음 후에 영희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한동안 서로 말이 없었어요. 저도 영희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운 것 같았습니다. 결국 영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는데 5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50만 원. 이게 벌써 7번째였습니다. 처음 영희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건 작년 봄이었어요. 언니, 딸 대학 등록금이 급해서 그런데 1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그때는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달에는 2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30만 원, 또 그 다음에는 4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한 번도 제때 갚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제 대답을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누이잖아요. 남편의 친동생인데 어떻게 냉정하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화가 났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일하며 모은 돈인데 왜 시누이한테 계속 빌려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게다가 한 번도 제때 갚지 않았으면서 또 빌려달라고 하는 게
당연한 건가 싶었습니다. 부엌 창문 밖으로 조금씩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벽의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제 입에서 나온 대답은 알았어. 내가 준비해 볼게였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거절하지 못했을까? 왜 항상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을까? 식탁에 앉아서 통장을 꺼내봤어요. 은행 어플을 열어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130만 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시장 반찬 가게에서 일하며 한 달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 약값도 내야 하고 손주 학원비도 보태줘야 하고 집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80만 원밖에 남지 않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한테 거짓말할 수는 없잖아요. 시계를 보니 벌써 6시가 다 되어 갔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약을 드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조용히 시어머니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침대 옆 협탁에 약통과 물컵을 조심스럽게 놓아드렸습니다. 방을 나오면서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52세. 주름이 늘어난 얼굴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어요. 결혼한 지 28년.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이제는 손주들까지 돌보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시누이한테까지 이렇게 당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시장에 나갈 준비를 했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려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희는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쓰는 걸까? 7번이나 빌려갔으면 거의 2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그 돈을 다 어디에 썼을까요? 하지만 묻지 못했어요. 묻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영희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시장으로 향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일찍 퇴근했나 봅니다. 시어머니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 영희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안방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영희한테 전화 왔었다고 하셨습니다. 돈 좀 빌려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시어머니까지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 영희한테 전화 왔었다고 50만 원 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이번이 벌써 7번째라고 한 번도 제때 갚은 적이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여보, 동생인데 뭐 어때? 힘들면 도와줘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도 힘들다는 말은 하지 못했어요. 새벽부터 일해서 모은 돈인데 왜 계속 빌려줘야 하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들고 나셨어요. 큰 며느리가 시누이 좀 챙겨줘야지. 남 아니잖아. 나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28년 동안 이 집 며느리로 살아왔는데 저는 남인가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 앞에서 대들 수는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를 꺼내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도마 위에 물을 올려놓고 칼질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집중이 안 됐습니다. 결혼한 지 28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 의견을 당당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참고 이해하고 맞춰주기만 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약 챙기고 식사 준비하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야근할 때도 혼자서 집안일 다 해왔어요. 아이들 키우고 손주들 돌보고 명절 때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것도 저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누이까지 챙겨야 한다는 거였어요.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일 뻔했습니다. 깜짝 놀라서 칼을 내려놓았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정하려고 노력했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머릿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영희한테 정말 50만 원을 빌려줘야 하는 걸까? 저녁상을 차리면서 식구들을 불렀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숟가락 소리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드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영희가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사위도 직장에서 어려움이 있고 조카 대학 등록금도 부담스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며느리인 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요즘 힘들다고 시장 일이 예전만 못하고 손님도 줄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냥 지나가듯이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영희보다는 형편이 낫지 않냐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거들었어요. 동생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서 돈 빌리겠냐고 정말 급하니까 그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으니까 조금 진정이 됐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이 집에서 뭐였을까? 그냥 일하는 사람이었나? 가족 중 한 명이었나?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옆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번만 영희한테 거절할 수는 없냐고 물어봤어요. 7번째인데 한 번쯤은 안 된다고 말해도 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동생인데 내가 돈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왜 그렇게 따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형편도 어렵다고 조금만 생각해 보자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 대체 무슨 의미일까? 시어머니한테도 남편한테도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말 잘 듣는 며느리이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은행 어플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통장 잔액 130만 원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50만 원을 빌려주면 80만 원. 다음 달 시어머니 약값 30만 원, 집 관리비 20만 원, 손주 학원비 보태주기로 한 10만 원. 계산해보니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빌려줘야 하는 걸까요?
한숨이 나왔어요.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어요. 결혼 28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처럼 일어나서 일하고, 집안일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손주 돌보고, 그렇게 살아온 28년이었는데 정작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강해야 한다고, 참아야 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게 제 인생인가? 52년을 살아왔는데 이게 제가 원했던 삶인가?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희한테 50만 원을 송금했어요. 은행 어플로 조용히 보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르게요. 영희한테서 고맙다는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짧은 문자였어요. 언니 고마워. 빨리 갚을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빨리 갚는다는 말이 지켜지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지난 6번도 똑같았으니까요. 통장 잔액은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 달을 버텨야 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손주 준호가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입학 축하금을 부탁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기꺼이 50만 원이라도 드렸을 텐데 이번에는 통장이 부족했습니다. 30만 원만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며느리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통장 잔액을 확인하려고 은행 어플을 열었어요. 화면에 뜬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잔액이 거의 없었어요. 분명히 50만 원은 남아 있어야 하는데 통장에는 8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거래 내역을 확인해 봤어요. 3일 전에 100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출금한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날 시장에서 일하느라 은행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누가 제 통장에서 돈을 뺀 걸까요? 거실로 나가서 남편을 찾았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 통장에서 돈 찾은 적 있냐고 말이에요. 남편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아, 영희가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 빌려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100만 원을 제 몰래 빌려줬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저한테 말하지 않았냐고, 그 돈은 제가 힘들게 모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 동생인데 내가 돈 빌려주는 게 뭐가 문제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어요. 7번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100만 원이냐고, 이제 그만하자고 말했습니다. 남편도 화가 났는지 소리를 질렀어요. 동생이 얼마나 힘들면 돈을 빌리겠냐고, 며느리가 시누이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시누이를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28년 동안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하면서 제 돈도 마음대로 못 쓰는 사람인가요?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서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준비도, 제사 음식도,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며느리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 키우면서 힘들어도 참았어요. 남편이 야근할 때도 혼자서 다 해냈습니다. 손주들 돌보는 것도 기꺼이 했어요. 할머니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누이까지 챙겨야 하고 제 돈도 마음대로 못 쓰게 된 거였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통장 잔액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8만 원. 이 돈으로 한 달을 어떻게 버티라는 건지 막막했어요. 계산해 보니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제 적금을 깨야 할 것 같았어요.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이었습니다. 나중에 손주들 결혼 축하금으로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어요. 그 돈까지 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저 멀리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다른 집들은 다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저만 이렇게 힘든 건가 싶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준호 입학 축하금 감사합니다. 준호가 정말 좋아했어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니까 마음이 좀 풀렸어요. 그래도 손주가 기뻐한다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러웠어요. 손주한테는 30만 원밖에 못 드렸는데 시누이한테는 150만 원이나 빌려준 거잖아요. 이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아직도 거실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밤도 등을 돌리고 자겠죠. 요즘 남편과 대화가 없었어요. 밥 먹을 때도 잠들기 전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멀어진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핸드폰을 다시 꺼내서 통장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영희한테 간 돈이 7번에 걸쳐 쌓여 있었어요.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합치면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300만 원.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 일하며 모은 돈이었어요. 손이 트고 발이 부어도 참으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시누이한테 다 간 겁니다. 한 번도 제때 갚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5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서럽게 운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이 결혼 생활이 맞는 건지 의심이 들었어요.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시어머니도 남편도 모두 영희 편이었습니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어요. 울다가 지쳐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올 거고 저는 또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시장에 나가서 일할 겁니다.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52세 박미숙의 긴긴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어김없이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못 잤지만 몸은 일어났어요. 28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젯밤 많이 울었던 흔적이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부기를 빼려고 찬물로 여러 번 씻었어요.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협탁 위에 약통과 물컵을 놓았어요.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온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냥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고 집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어요. 참으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반찬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였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오기 시작했습니다. 웃으며 반찬을 포장해 드렸어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아팠습니다. 점심시간쯤 됐을 때였어요. 같은 시장에서 나물 가게를 하시는 김할머니가 오셨습니다. 67세이신 할머니는 저보다 15년 선배셨어요. 항상 밝게 웃으시고 저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얼굴이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믿지 않으셨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이 없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옆에 앉으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다시 물어보셨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계속 물어보시니까 결국 말하게 됐어요. 시누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7번이나 돈을 빌려갔고 한 번도 제때 갚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남편이 제 몰래 100만 원을 또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조용히 듣고 계셨어요.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수가 혹시 영희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영희한테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김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까지 돈을 빌리려면 이유가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냥 돈이 필요해서 빌리는 게 아니라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동안 저는 영희가 왜 돈을 빌리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화만 났어요. 또 빌려가네, 또 안 갚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김할머니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자신도 예전에 시누이한테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시누이가 계속 돈을 빌려갔는데 화만 내고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시누이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시누이는 그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대로 물어봤더라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화만 내고 외면했던 게 평생 후회로 남았다고 하셨어요. 김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수가 한번 제대로 물어봐. 영희가 왜 그러는지 말이야. 가족인데 서로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해?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저는 그동안 영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냥 돈 빌려가는 시누이로만 생각했어요. 영희도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한테 위로받는 느낌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남편도 며느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김할머니만은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또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시장에서 올 수는 없었습니다. 김할머니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영희한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화내지 말고 진짜 이유가 뭔지 물어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영희한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300만 원이 넘는 돈을 빌려갔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저는 제 입장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제가 힘들다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희도 힘들어서 그러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시누이가 그냥 돈을 낭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검소한 성격이었어요. 명절 때 와도 비싼 옷을 입고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영희가 이렇게까지 돈을 빌린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오후 내내 그 생각만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계속 영희 생각이 났어요. 저녁 무렵 시장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생각했어요. 영희한테 연락해 볼까?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방으로 들어가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서 영희 전화번호를 봤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했어요. 김할머니 말씀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한번 제대로 물어보라고 하셨던 말씀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용기를 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2번, 3번. 영희가 받았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일 시간 있으면 만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할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영희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일 영희를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화를 내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돈을 빌리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알 수 있겠죠. 영희한테 무슨 일이 있는지 말이에요. 처음으로 신우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장소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일부러 사람이 적은 곳을 골랐어요.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몰랐으니까요. 3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주문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긴장됐어요. 영희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영희의 모습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말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통통했던 영희였는데 지금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얼굴도 헬쑥했습니다.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어요. 영희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 같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로 커피잔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봤어요. 건강은 괜찮냐고도 물었습니다. 영희가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돌려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왜 이렇게까지 돈을 빌리냐고 말했어요. 영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재촉하지 않았어요. 5분쯤 지났을까요? 영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을 떨면서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사실은 우리 수진이가 백혈병이야.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수진이가 백혈병이라고요. 25살 조카 수진이를 말하는 건가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희가 계속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1년 전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장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병원에 실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었어요. 의사가 말하길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대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치료비가 300만 원씩 들었어요.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영희 남편은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저축해둔 돈도 별로 없었대요. 처음에는 친척들한테 빌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방 한계에 부딪혔어요.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대요.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치료비는 계속 나갔어요. 매달 3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대요. 새벽에는 신문 배달, 낮에는 식당,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3, 4시간씩만 자면서 일했대요. 그래도 부족했어요. 딸 수진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결국 언니한테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10만 원만 빌렸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적은 금액만 빌렸대요. 하지만 치료비는 계속 나갔어요. 20만 원, 30만 원,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매번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갚을 수가 없었대요. 벌어도 치료비로 다 나갔으니까요. 영희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 사진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이었어요.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는 수진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건강하고 예쁘던 조카였는데 이렇게 변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영희가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으면서 말했습니다. 언니한테 말하고 싶었대요.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언니도 힘들게 사는 거 아는데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하겠냐고, 그래서 그냥 빌리기만 하고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말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뭘 한 거죠? 화만 내고 돈 때문에 따지고 영희가 왜 그러는지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조카가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돈 계산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가 테이블 위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말렸습니다. 카페에서 무릎을 꿇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영희는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말했어요. 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수진이 치료비가, 딸이 죽어가는데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49세 영희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딸이 백혈병에 걸려서 죽어가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언니한테 손을 벌려야 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300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 조카가 지금 죽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이 손으로 신문 배달하고 식당 일하고 편의점 일하면서 딸 치료비 벌었을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바보였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돈 타령만 하고 있었던 제가 정말 바보였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조카 수진이가 살아야 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어요. 카페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두 자매가 서로 손을 잡고 울었어요. 52세와 49세, 인생의 무게를 짊어진 두 여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이를 살려야겠다고 말이에요. 카페를 나와서 영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를 보고 싶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인의 집은 저희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어요.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였습니다. 1층에 있는 작은 집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이 보였습니다. 영희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거실에 병원 침대가 놓여 있었어요. 그 침대 위에 수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어요. 수진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 게 겨우 보일 정도였어요. 머리카락은 완전히 다 빠져 있었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이었어요. 얼굴은 종이처럼 하얗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 주사가 꽂혀 있었어요. 산소 호흡기도 끼고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건강하게 웃던 조카였는데 이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영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요즘은 의식도 흐릿하대요. 진통제를 계속 맞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시키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집에서 치료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간호사가 하루에 2번 와서 링거를 갈아준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약통들이 가득했어요. 진통제, 항구토제, 항생제,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벽에는 수진이가 건강할 때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어요. 대학 졸업식 사진, 친구들과 여행 간 사진,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수진이와 지금 침대에 누워 있는 수진이가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희가 수진이 이마를 쓰다듬으면서 말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골수 이식을 해야 산다고 했대요. 하지만 골수 이식 비용이 5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냐고요. 영희는 집도 팔려고 알아봤대요. 하지만 전세집이라서 팔 집도 없었습니다. 남편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사정했대요. 하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했답니다. 친척들한테 다 빌렸어요. 더 이상 빌릴 곳도 없었습니다. 결국 남은 건 언니뿐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30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천만 원을 모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요? 그때까지 수진이가 버텨줄 수 있을까요? 영희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으키려고 했지만 영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언니, 제발, 제발 우리 수진이 좀 살려줘. 나한테는 얘밖에 없어. 제발. 목이 메어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영희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울고 있었어요. 49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릎 꿇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게 엄마였어요. 저는 영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2 팔로 꽉 안아줬어요. 영희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안고 울었어요. 수진이가 침대에서 작게 신음했습니다. 영희가 황급히 수진이한테 달려갔어요. 물을 먹여주고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엄마의 손길이었어요. 저도 수진이 옆으로 갔습니다. 조카의 손을 잡아줬어요.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이 손이 다시 따뜻해질 수 있을까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영희네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5천만 원을 어떻게 마련하죠? 저희 집에도 그런 돈은 없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했어요. 영희가 왜 돈을 빌렸는지, 수진이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것,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전부 말했습니다.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조카가 백혈병이라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을 듣고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습니다. 어머니한테도 수진이 이야기를 했어요. 78세 시어머니는 손녀 이야기를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계속 그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날 밤 세 식구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했어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적금을 깨자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제 적금도 다 깨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적금을 다 깨도 1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보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대출이 있어서 더 받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당신 노후 자금 2천만 원을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손녀를 살리는데 쓰라고 하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돈이었어요. 그 돈을 내놓으신 겁니다. 그래도 부족했어요. 계산해 보니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5천만 원까지 2천만 원이 더 필요했어요. 남편이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시장 사람들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수진이를 살려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시장으로 나갔습니다. 김할머니를 찾아갔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김할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당신 적금 500만 원을 내놓으셨습니다. 깜짝 놀라서 못 받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할머니는 우기셨습니다. 미수가 사람 목숨이 돈보다 중요해. 나는 늙어서 쓸 데도 없어. 수진이한테 줘. 손이 떨렸습니다. 김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시장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하나둘 모였습니다. 채소 가게 아줌마가 100만 원을 내놨어요. 생선 가게 아저씨가 200만 원을 주셨습니다. 떡집 할머니, 정육점 사장님, 과일 가게 아주머니 모두들 십시일반 돈을 모아주셨어요. 시장 사람들이 모아준 돈이 1천만 원이 됐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계산해 봤어요. 우리 집 적금 1천만 원, 시어머니 노후자금 2천만 원, 시장 사람들이 모아준 돈 1천만 원, 합쳐서 4천만 원이었습니다. 1천만 원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수진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미리 받아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제 보험을 해지했어요. 3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친정 언니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어요. 언니가 2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합쳐서 5천만 원이 됐습니다. 드디어 골수 이식 비용을 마련한 겁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수진이를 살릴 수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바로 영희한테 전화했어요. 돈을 마련했다고 말했을 때 전화기 너머로 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찾았어요. 무거운 돈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전혀 무겁지 않았어요. 조카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돈이었으니까요. 영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영희가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밤새 울었나 봐요. 거실로 들어가니 영희 남편도 있었습니다. 사위를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사위도 많이 말랐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돈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퍼를 열었어요. 5천만 원짜리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와 사위가 그 돈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만졌어요. 진짜라는 걸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위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두 사람이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절을 했습니다. 영희가 울면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안아줬어요. 세 사람이 서로 껴안고 울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수진이가 눈을 떴어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수진이한테 다가갔어요. 조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힘이 없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진이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날 오후 수진이를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입원 수속을 밟고 골수 이식 일정을 잡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2주 후에 수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적합한 골수 기증자도 찾았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병실에 누운 수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야 한다고, 꼭 살려야 한다고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이었지만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병원에 입원했고 2주 후에 수술한다고 말해줬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어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누워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돈 문제보다 더 힘들었던 건 혼자라는 느낌이었어요. 28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는 건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수술 날이 왔어요. 온 가족이 병원에 모였습니다. 저희 부부, 시어머니, 영희 부부, 친척들까지 모두 모였어요.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간이 걸리는 대수술이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영희는 복도 의자에 앉아서 계속 기도했어요. 시어머니도 손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빌었어요. 제발 수진이가 무사히 수술받게 해달라고 말이에요.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정 시간보다 1시간이 더 지난 거였어요.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영희는 벌써 손톱을 다 뜯어먹었어요.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사위는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연부를 외우고 계셨어요. 8시간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는 의사의 표정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가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사위도 벽에 기대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을 모으고 하늘을 보며 감사 기도를 하셨어요.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살았어요. 우리 조카가 살아난 겁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수진이를 봤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덜 깨어났지만 얼굴에 생기가 돌았어요. 영희가 수진이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했지만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어요. 영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두 자매는 함께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영희가 조용히 뭔가 말했어요.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 서운함보다 큰 것, 그게 바로 가족이었어요. 52세와 49세 두 자매가 손을 잡고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은 아름다웠습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낸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300만 원 때문에 화내고 서운해하고 시누이를 원망했던 지난 날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니 그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조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5천만 원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평생 다시 모을 수 없는 돈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생명, 진짜 사랑,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났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어요. 병원에서 퇴원한 지 3개월째였습니다. 오늘은 수진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날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희와 사위도 함께였어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반갑게 맞이하셨어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다 같이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수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죽어가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건강하게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모였어요. 영희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게 건네주었어요.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3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영희와 사위가 6개월 동안 모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둘 다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면서 모았다고 했어요. 저는 통장을 다시 영희한테 돌려주었습니다. 받을 수 없었어요. 영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꼭 받아달라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강히 거절했습니다. 그 돈은 수진이 회복하는 데 쓰라고 했어요. 영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영희의 손을 잡았어요. 가족끼리 이런 건 따지지 말자고 수진이가 건강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모습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저녁이 되어 영희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배웅을 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앉았어요. 그동안 많이 달라진 남편이었습니다. 집안일도 도와주고 제 말도 경청해 주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전보다 저를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52세,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한 해였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서운함보다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저 별들처럼 우리 가족도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낸 가족이었고,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52세 박미숙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박미숙 씨는 처음에는 시누이의 7번째 빚 요구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피를 나눴다고 가족인 게 아닙니다. 힘들 때 함께 아파해주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주는 사람.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신가요? 오해하고 있는 가족이 있나요? 한 번쯤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보는 건 어떨까요?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힘든 사연이 있을지 모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것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가족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따뜻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